예, 펜앤드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요즘 지방선거 출마를 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좀 일감이 저한테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이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모실 분은 좀 재밌는 분입니다. 왜 재밌냐면 제가 이제 재밌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이제 이 펜앤드마이크 시청자분들의 취향에 일단 탁 들어맞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청장을 이제 출마를 하신 분인데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컴퓨터 화면 지금 연결된 거 하나 보실까요? 기사를 하나 보고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 너무나 그동안 오바를 많이 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탈환을 하고 나서 걸핏하면 서울시 의회에서 이제 신임 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이 발을 걸고 잡아뜨리려고 아주 번번이 이렇게 서울시 의회에서 어깃장을 놨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서울시 의회 의장이었던 이 김인호 씨거든요. 당시에 저 양반 왜 저러나 했더니 서울시 안팎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 양반 동대문구청장 나가려고 지금부터 저렇게 눈도장 찍는 짓들 하는 거야 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4월 4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렇게 동대문구청장 출사표를 냈어요. 이분이 이 오세훈 시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걸고 넘어진 것들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은 기사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 실제로 그 오세훈 까는 걸로 해서 좀 이렇게 큰 언론사의 인터뷰도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제가 사실 이분 보여드리려고 이 기사를 본 게 아니라 동대문구청장의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김인호 의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몇 명 있고, 국민의힘은 이제 고정균, 이필형, 인택환, 신현수, 이윤우, 백금산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이필형 후보를, 예비 후보를 이제 저희가 모신 겁니다. 이분은 전 청와대 행정관, 동대문구청장 출마, 그리고 홍준표 의원을 대선 경선 때 아주 이 뒤에서 열심히 도운 분이고, 이 정치공작이라고 해가지고 조성은, 박지원, 그 다음에 홍준표 캠프의 A씨가 셋이 모여서 작당을 했다, 이런 게 그 당시 대선 경선 기간 중에 이렇게 돌아다녔었는데, 이분이 가장 또 의심을 받았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부터 해서, 지난 대선 경선부터 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동대문구청장에 출마를 하게 된 그 계기, 이런 것까지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이 팬앤 시청자분들은 또 홍준표라는 이 정치인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필영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앞에 소개를 해드리느라 좀 길었는데, 일단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그 결심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경선,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경선 지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정치를 그만두려고 이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일단 시대 정신이 윤석열인데 그동안 배워온 것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좀 일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고민하다가 그 주변에서 하도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하자. 그래서 이제 다시 뜻을 꺾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제가 이제 그 조직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이제 한번 지방 정치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고, 저도 경험 있으신 건 아니죠? 경험은 없죠. 이제 지방 정치 경험은 없는데, 제가 이제 그때 고민을 한 게 사실은 가장 큰 화두가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를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했더니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역시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지방 정치더라고요. 그게 바로 현장에 있고. 그렇다면 한번 좀 매력적인 것 같다. 근데 주변에서 국회의원 가는 제가 스펙이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래도
제 나이도 또 그렇고 네. 또 공직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현장 경험은 없지만 제가 그 국정원 이제 28년을 경험하면서 네. 이 청와대 이제 민정 그 행정관을 거치면서 그때 어느 정부 때 하셨죠? 그 행정관. 그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했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이제 주 담당했던 게 유도 방패장 문제 같은 네. 걸 하면서 현장 행정의 그 치열함 같은 거를 또 봤고 노무현 정부 때의 청와대 경험이 있다고 해서 뭐 친노랄지 뭐 민주당 분은 아니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때는 이제 공직에 있었으니까 네. 정부하고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행정부처에서 갔을 때는 가장 적임자가 가는 관례이기 때문에 아, 코드 맞춰서 이렇게 뽑아가는 거가 아니라. 그때 이제 그 코드 문제는 그때 일화가 있어서 네. 사실 제가 이제 약간 보수주의자라서 그때 제 청와대 그 임명장을 보면 남들보다 3개월 늦게 임명을 받았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왜냐면 새누리당이랑 친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임명장도 늦게 네. 받고 일하는 과정에 사실 그 코드가 진짜 안 맞아서 제가 그해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쫓겨났죠. 아, 사실. 얼마나 일하신 거죠,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이제 그 일했는데 네네. 그 진짜 코드 안 맞더라고요 저희하고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쭉 있으신데 예. 국회의원 스펙인데 동대문구청장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러면 눈을 조금만 더 낮춰서 서울시의원 나오셨으면 될 텐데 왜 동대문구청장입니까?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시의원 네. 글쎄 그건 생각을 안 해봤어요. 시의원 그건 생각 안 해보고 네. 그냥 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왜 구청장 상 받고 네. 교육감 상 받고 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사실 구청장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누가 나가서 이제 뭐 그 수학 잘하면 구청장 상 주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사실 뭐 스펙 이런 것도 물론 뭐 그 자리마다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서울시가 심각한 게 서초구 빼고는 다 그렇죠. 이쪽 민주당이라는 거거든요. 타당에서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구청장들의 그 경력을 보면 사실 대학 운동권 출신들이 참 많고 예. 그리고 뭐 지역 문제를 출신 지역 얘기를 하자면 뭐 호남 분들도 많다. 참 이런 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데 사실 구청장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이제 그 주민을 직접 접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동대문구청장을 결심한 게 제가 이제 동대문 토박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 나와갖고 네. 답신리 초등학교 나왔고 전동중학교 나왔고 또 대학을 제가 고려대학교 나왔고 그 주변에 있더라고. 근데 또 하나 또 이제 플러스가 됐던 네. 건 홍준표 의원이 네. 그 동대문에서 삼선을 하셨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또 저하고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연이 맞고 제 개인적인 그 어떤 출신도 네. 그쪽 어렸을 때 살던 지역이고 그리고 서울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동대문에 계속 산 거죠. 말 그대로 동대문의 토박이로서 예. 구청장이라고 하는 이 크고 중요한 자리를 할 거면 나는 동대문구청장 도전하는 게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가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결심할 때는 네. 그 동대문구청장에 나오려고 하는 저희 당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민주당이 워낙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그 일종의 고토를 수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강했어요. 지금은 몇 명이 나오신 거죠? 지금 8명 나왔습니다. 제일 경쟁자는 누굽니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거 제 길만 가면 되지 뭐 누굴 보고 갑니까? 아니 제가 공동적으로 드린 질문이에요. 가장 경쟁자는 누구냐라고 해서 딱 이름 바로 이렇게 떠오르게. 그건 저 자신이죠 뭐. 제가 경쟁자죠. 다른 사람 안 보고 갑니다. 홍준표 의원과는 몇 년 인연이세요? 28년 됐죠 이제. 아니 그럼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나요? 홍준표 의원이 저희 그 국정원에 파견 검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고대 나오셨어요. 근데 그렇죠. 우연히 이제 고대 밥 먹는데 그분이 동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연이 된 거죠. 밥 먹는 자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27년 인연이고 선거 때 도우신 겁니다. 그걸 도왔죠. 혹시 홍준표를 도왔다는 것이 핸디캡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이번 출마에 있어서.
그거는 뭐 핸디캡 그 정치적 득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팩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득실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네. 동대문이 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가요? 일단은 그 전임 지금 현 구청장이 3선을 했고 네. 지금 갑을 지역이 다 민주당에서 석권을 하고 있고 결국 그 갑 지역은 뭐 지금 그 3선을 이제 민주당이 하고 있고 네. 그 전에도 지금 민병두 의원이라든지 지금 장경태 의원이 계속 하고 네네. 있고 해서 그 민주당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 강세 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 지지가 강한 곳인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 일단 줄줄이 그 지역의 뭐 국회의원부터 해서 다 이제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말씀해주신 거는 지금 이 기사 하나 볼까요? 이필영 전 청와대 행정관 동대문구청장 출마하면서 지금까지 쭉 말씀해주신 이런 이 경력들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국가정보원의 28년간 근무, 야 이것도 참 사실 이 국정원 시절 이야기만 해도 참 흥미진진한 얘기가 엄청 많을 텐데 그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라서.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바로 이런 이 또 재밌는 알고 싶은 궁금하게 만드는 얘기 때문에 이제 이 당시에 이런 공작의 중심이 나오셨는데 당시 이제 저도 어쨌든 캠프들 취재하거나 뭐 기사 쓰거나 하면 이 얘기를 저도 좀 일찍 들은 편이었는데 이거였잖아요. 박지원, 조성은 그다음에 홍준표 캠프의 A씨가 서울 롯데호텔의 명동에 있는 롯데호텔의 뭐 몇 층에서 만났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던 거고 윤석열 그렇죠. 당시 캠프에서 이 성명불상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바로 이제 그 당사자로 거명됐던 분이었어요. 없었던 것이죠. 어처구니 없죠. 어처구니가 없다. 네, 어처구니. 하나부터 10까지 다 틀렸다라는 거죠. 다 틀렸죠. 그리고 그건 이제 공작의 기본도 안 된 거고, 네. 그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작을 할 때는 항시 실무팀장이나 그 부서 밑에 있는 그 담당자들이 공작을 하지, 네. 부서장도 공작을 안 해요. 네. 기본적으로. 그 지휘를 하지. 근데 국정원장이 원장이 공작을 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공작의 ABC와 정보기관의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부 그 공명심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여권의 지금은 야당이죠. 네네. 거기 트랩에 말린 거죠. 그 일부 저기가 거기 아마 이제 모르긴 해도 이제 저희 네. 국정원 출신들이나 누가 또 이런 개연성이 있는 걸 가지고 또 조언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참 이게 그렇습니다. 지난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재밌는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대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얘기를 하면 이건 뭐 하나만은 윤석열이다라고들 생각했는데 와 홍준표의 이 돌풍이 이렇게 어마어마했습니다. 국민들이 어쨌든 여론조사에서는 11% 이긴 걸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 보세요? 그거는 사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저희가 지난 4년을 홍준표 대표가 준비를 하셨어요. 네네. 가장 큰 게 이제 국민에게 듣다 해서 우리가 한 8천여 명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느냐, 홍준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대한민국의 현안 과제가 무엇이냐를 국민에게 직접 물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이제 홍준표를 알렸고 또 그 네. 홍준표 대표의 이미지 변화를 저희가 시도했고 그것이 또 먹혔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각 지역에 이제 그 조직을 그걸 하면서 이제 사실상 조직 아닌 조직을 자발적인 서포터 수들을 만들었거든요. 그 네. 힘이 이제 야중에 일종의 산불이 나려면 조그만 모닥불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네. 그래서 각 지역에 그런 모닥불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 한 4, 5천 명 정도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DB 관리를 좀 했어요. 그것이 이제 어떤 계기가 되니까 폭발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홍준표 대표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 이것이 이제 벗겨지면서 이제 새로운 그 홍준표에게 나라를 맡기면은 이 적폐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구나. 이걸 국민들께서 이제 그 응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준비 없이는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이런 이 조직 관리 같은 거를 좀
예, 저는 갖고 하신 조직도 편이죠? 했고 정책도 했고 제가 이제 두 번의 네. 대선을 치렀고 두 번의 총선을 치렀고 한 번의 지방선거를 이제 중앙당과 연관돼서 치렀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이제 주로 했던 게 정책본부장이라든지 정책개발, 여의도연구원에서 이제 아젠다 위원장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그 조직과 정책을 이제 같이 했죠, 사실은. 이런 질문이 좀 민감할지 모르겠긴 한데 지금 이제 뭐 컴퓨터 화면 보면은 어쨌든 공작이니 뭐니 하는 게 사실 그 김건희 씨가 그 통화했던 녹취에서 홍준표, 유승민 쪽에 공작이다 막 이런 얘기 했던 거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당시에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문제 삼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수처에 고발한 거예요. 이 공수처 고발. 이 공수처 고발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도 없으시죠? 워낙 본인과 관련이 없으니까. 관련이 없으니까. 네. 이제 그거 할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그때는 뭐 경선 기간 중인데 네. 이제 우리 일하기 바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설이 이렇게 흘러나왔고 홍준표 당시 의원이 상당히 좀 분통을 터뜨렸죠. 이런 공작 정치 하지 마라. 윤석열 측의 공작 정치 이러면서 어쨌든 이 대선 경선 아주 싱겁게 윤석열이 이길 줄 알았더니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이 정말 와, 이 결과는 끝까지 봐야 알겠구나 할 정도로 어쨌든 흥행을 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흥행시킨 것도 엄청난 기여입니다. 크죠. 이번 사실 그래도 이제 힘겹게 결국 이길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그 보수의 저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홍준표 의원 같은 그래도 보수 가치를 그 신봉하고 네. 또 약간 그 이제 비주류의 정치를 좀 하셨지만은 그래도 네. 그 비주류가 주류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도 보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흥행을 어쨌든 했다는 것만큼 큰 이번 정권 교체 과정에서 기여가 없다라는 생각이고 또 이런 책도 내셨더라고요. 작년에 지금 컴퓨터 화면 보면 홍도는 잘 있느냐 홍준표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27년 2년을 쭉 서술한 책이죠. 아니죠. 그 지난 대선 지고 나서 일종의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5년 바로 우리가 경선 직전까지 홍준표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팩트를 서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십 년, 2년 동안 있었던 재미난 일화들을 그냥 이렇게 그건 열거나열한 책이 아니라 예. 2017년 대선 패배 이후에 홍준표가 뭘 했느냐를 그렇죠. 정리한 어떻게 지금 이번 대선에 다시 섰느냐, 네. 무슨 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것을 그냥 팩트대로,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 중심으로 네. 이제 뭐 정치권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모아서 쓴 거죠. 근데 참 이 보수 지지자들이 홍준표 의원을 참 깔보기도 하고 좀 미워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17년 그 대선 때 질 게 뻔하니까 탄핵 이후에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는 걸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20% 넘는 지지율도 그 당시에 얻어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당 대표까지도 이렇게 쭉 가고 했는데 참 이 못한 것들만 기억에 남았는지 그것만 갖고 참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쩔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홍준표 대표의 그 정치가 네. 이렇게 욕을 먹는 정치를 사실을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소신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이분은 자기가 옳다는 말을 해요. 아. 근데 그 옳다는 말이 보면은 항시 좀 빨라. 네네. 정치는 타이밍인데 이게 한 일주나 열흘 정도 어떤 건 2개월 정도가 빨라요. 저희가 네. 가까이서 뭐 네네. 한 조금만 늦춰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미리 해보러가 욕심 많이 얻어먹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보면 또 그대로 가고 그리고 네. 홍준표판이 틀린 게 없다 그러잖아요. 네. 틀린 게 없어요. 어떤 건 그 2년 먼저 말해가지고 그때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선거 때 그 부풍 불었을 네네. 때 그 싹쓸이 저기 했을 때도 이거 완전히 그 사기다. 네. 근데 진짜 사기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준표 의원이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설화가 있었을 때 어디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말을 빨리 한다 이준석이. 젊고 머리가 좋으니까. 남의 거는 보이는 거거든요. 자기는 잘 안 보여도. 이승 대표가 조금 타이밍을 늦춰서 얘기하면 되는데 예. 워낙 젊고 머리가 좋고 한 그런 친구라 너무 좀 빨리 한다. 너무 앞선다 말이. 근데 같은 얘기를 지금 또 채찍근으로서 또 하셨네요. 또. 저희가 지켜보면은 정말 탁월하시거든요. 그분 정치하시는 게. 결국 이제 우리 셈법의 정치가 아니라 홍준표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 논리를 이렇게 치고 들어가기가 좀 되게 어려워요. 동대문 구청장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얘기 안 했습니다. 아, 얘기 안 하셨어요? 네. 아직 그러니까 이야기 나눠본 적 없으신 거군요. 아직 없죠. 그때 이제 우리 캠프 해체하고 나서는 네. 이제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으니까 캠프에 있어야 만나지 캠프에 네, 없고 결국 저는 이제 윤석열 캠프로 왔고 그러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가까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사이가 된 거죠. 대구시장 출마하는 것과 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미리미리 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진 않으셨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동대문구청장에 입지를 해서 네네. 나살기 바쁜데 네. 대표님 이제 쳐다볼 시간도 사실 없고 네.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동대문구청장에 출마하면서 그 홍준표 의원 밑에서 이제 제가 참모 역할을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때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보니까 후보가 95%하고 측근 참모들이 5% 하는 게 선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저희가 95%하고 홍준표 의원 5%인지 알았거든요. 그걸 이렇게 나와보니까 이제 내가 뛰어보니까 이게 후보가 멈추면은 캠프는 멈추는구나. 그거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준표 대표의 그 어려움 또 무소속 당시의 그 힘듦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계속 같이 이제 네. 그 4년 동안은 거의 떨어지지 않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좀 잘못 모셨구나. 그래서 계속 저는 그 일하라고만 했는데 네. 제가 일을 안 하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 좀 요즘 들어와서 좀 그거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정권교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정권교체가 어쨌든 됐는데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격차가 이렇게 1%도 안 될 줄은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출구조사 나왔을 때 그 당에 있는 이 분들이 거의 뭐 멘붕에 빠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 예상하셨어요? 무서웠죠. 우리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듣기는 한 5%에서 7% 이길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유언비어로 들어서 네네. 그리고 제 주변엔 또 다 윤석열 지지자라서 그 의심을 안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최소한 그래도 한 7, 80만 표는 이길 거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멘붕이었죠. 그 발표했을 때. 근데 그 홍준표 의원도 그때 그랬어요. 그 무소속 그 나왔을 때 처음에 35% 지는 걸로 저희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하고 이게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이게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선거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해온 것을 평가받기 때문에 근데 보수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네. 제가 이제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 후회는 없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도 그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냥 여러 여론조사도 이렇게 보고 얘기도 듣고 하면 이재명은 한 42% 3% 나오고 윤석열은 한 48, 9% 나오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뭐 50 넘을 거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봤고 그래서 50 바로 아래인 한 48, 9겠거니 생각했는데 어쨌든 윤석열은 비슷하게 나왔고 이재명이 40 후반으로 그렇게 턱밑 추격까지 할 줄은 전 그래서 그게 섬뜩한 거예요. 윤석열이 못했고 뭐 국민의힘이 뭐 못했다를 얘기하기도 전에 이 민주당 사람들 선거 기술자 아니야? 이렇게 마지막까지 표를 긁어다 모았구나.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데 그 부분에서는 네. 왜냐하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계속 그래도 40% 그렇죠. 가까이 유지가 됐죠. 유지를 했거든요. 초를.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참 힘든 선거거든요. 사실은 그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페이버를 좀 우리가 얻었다. 네.
그렇게 보고 또 바람몰이나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중도층 국민들이 그 정권 교체 열망이 엄청 크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수가 사실은 이제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동대문구청장 출마하면서 그 지역민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있는데 시대 정신이 바꿔라 해요. 보니까 바꿔라 해요.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좀 막연하기도 하죠. 바꿔라는 사실 어느 선거든지 간에 바꾸고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바꿔라. 그러니까 낡은 정치 이제 그만 됐다. 네. 낡은 정치라고 하는 건 패거리 정치 이제 그 싸움의 정치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제가 이제 그 지역민들 한번 이제 명함 나눠주기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명함을 나눠주러 한번 청소하시는 분들 구청에 이제 고용직들이에요. 네. 그분들한테 명함을 나눠주는데 한 그 중년 여성분이 저를 이렇게 구석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구청장 되셔서 싹 바꿔버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싹 쓸어버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섬뜩한 말인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일반 민초들, 일반 국민들의 정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 5년 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사실 이제 촛불하고 탄핵이라고 하는 그 멍해를 정말 그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참 빨리 벗은 건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민주당 세력들이 너무 이제 자기 위주의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좀 도움이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새 다녀보니까 우리 보수가 아, 진짜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 좀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해야 되겠다. 한마디, 그 주민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바꿔라. 그리고 일하라. 딱 그게 핵심 말들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지방선거가 마치 대선의 연장전처럼 돼서 참 이게 또 일대 전쟁이 된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제가 대선 결과에 있어서 민주당이 참 표를 마지막까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긁어 모았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와 함께 이야기를 놓고 보면 각 구마다 다 사회적 기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죠? 그 그렇죠. 조직이 엄청나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진짜 촘촘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보수가 그건 좀 벤치마킹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근데 그런 벤치마킹은 사실은 하면 안 되죠. 결국 이제 제가 이제 그 동대문을 이제 걸으면서 이제 처음 결심하기 전까지 한 5바퀴 이제 발로 걸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한 3바퀴 정도, 한 8바퀴를 이제 돌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동대문에서 본 게 그 민주당 그 12년 동안의 일종의 어떤 부작용들이 이제 많이 그 거리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제 이제 공약을 그래서 이제 그 3가지 이제 그 흐름을 잡았는데 이제 쾌적하게, 그 다음에 그 안전하게, 그 다음에 투명하게 이걸 잡았는데 그 동대문을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그 이제 계속 복지 부분에 이제 신경을 물론 중요하죠. 복지 이제 이런 거 하고 하다 보니까 정리정돈이라든지 진짜 구청에서 해야 할 이런 일들이 많이 소홀해져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를 하더라고요. 사실 동대문구청이라고 하는 거는 여야가 없거든요. 국민만이 있을 뿐이거든요. 국민만 보고 가면 되는데 그 패거리 정치하고 자기 위주의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손해를 엄청 많이 봤구나. 그런 걸 이제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 기업이니 뭐니 하는 그 촘촘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그 여러 그 풀뿌리 조직들이 결국에는 친민주당이다라고들 흔히들 얘기를 하고 그들이 이제 선거에서도 참 무섭다라고들 얘기하는데 대책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뭐 딱히 그러면 있을 수는 없네요. 저는 이제 그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은 그 국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선거운동이 그 하루 이제 한 2만 5천 보에서 3만 보 걷는데 3만 보에서 주민 접촉해서 주민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동대문을 바꿔보겠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 즉석 자담도 하고 즉석 토론도 하고 하면서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작업. 그러니까
그 물속으로 들어가야지 이 걔네들이 쳐놓은 그 민주당의 그 그물이나 그거를 네. 정말 그 촘촘히 해놨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 그물을 만드는 물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들이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 지금 동대문 구청장은 이제 민주당 소속인데 출신이시죠. 뭐 재선입니까? 아니면 삼선하셨어요. 이제 뭐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좋은데 그 다녀보니까 네. 아우 만만치 않더라고요. 민주당의 그 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12년 동안 그 같이 누려온 그 세력들이 네. 크더라고요. 근데 뭐 적대시할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 저의 입장, 우리 보수의 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우리 보수가 이제 보듬는 거니까 네. 그들을 통해 가지고 누가 더 잘하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누가 나올 것 같으세요? 지금 4분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보면 저 최동민 전 행정관하고 지용호 씨하고 그다음에 김인호 씨, 그다음에 그 윤종일 씨라고 이제 그 약사 회장했던 네. 4분 나왔는데 거기도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그 서로 이제 그쪽에 권력 오래 하다 보니까 권력이 오래 가면은 파벌이 생기는데 네. 거기도 좀 파벌이 심해가지고 뭐 김인호가 된다라고 딱 단정할 수도 없는 그 복잡한 상황이 있군요. 남의 당 일이라서 모르겠지만은 그 현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 또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겠거니라고 가정해서 나와의 경쟁자 뭐 이런 생각을 혹시 아니 저는 그 누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당내 경선도 그렇고 민주당에 누가 나올지도 그렇고 별 안 하고 나는 그냥 내 승부 걸겠다. 그렇죠. 입니다. 예. 네. 그걸 바라보면은 그 페이스가 꼬여요. 그리고 내가 보는 동대문이고 내가 바라보는 동대문하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그 동대문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지. 네. 거기 뭐 정파적이고 누가 나온다, 뭐 누가 나온다고 게임이 쉬워지고 누가 나온다고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대문구도 참 그래도 어쨌든 천지개벽할 정도로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많이 바뀌었는데 바뀌어야 할 게 더 많은 동네가 동대문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재개발 곳이 많다는 건가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그 되게 시골스러워요 동대문이 보기보다도 정이 많고 그 제기동도 동대문인가? 동대문이죠. 거기 맛있는 데 많거든요. 맛있는 데 많죠. 저렇게 낙후된 곳인데 사실은 낙후되는데 그 골목골목마다 맛있는 식당들이 많아요. 그 이제 낙후됐다고 하는 말은 저희로서는 참 쓰기 어려운 말이고. 네. 미개발지라고 해요. 예, 좀 약간 개발이 덜 된 네. 개발해야 할 네. 그런 지역들인데 사실 제가 구청장이 된다 그러면 저희 이제 아마 오세훈 시장님 지금 인기가 좋으니까 네. 오세훈 시장님도 뭐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러면 저하고 이제 뭐 철학이 좀 비슷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저개발 지역들 그 스카이라인이나 그 개발 이런 부분은 좀 동대문은 시급하게 좀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동대문이 어떻게 보면 또 나름 중심의 위치예요, 그죠? 동대문이 제가 어렸을 때는 청량리가 동북부권에 그 사실은 그 메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메카가 되긴 했죠. 청량리 뭐 아파트값 보면은 그냥 한숨밖에 메카가 됐는데 좀 허름한 메카. 약간 좀 이렇게 제가 다녀보면서 좀 조금 더 그 홍대나 이런데 다녀본 그 도시의 척도는 사실 젊은이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이제 척도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좀 제가 다녀보니까 아직도 이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도 많고. 네. 그리고 또 저희 또 가가호 제가 이제 요새 명함을 주는데 가가호 방문을 이제 그 왜 상가 같은데 방문해서 명함을 주면은 또 봉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봉제가 그게 사실은 3D거든요. 그런데 가보고 그러면 진짜 현장에서 좀 울컥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뭐 다양한 도시의 모습이죠, 뭐. 그게 꼭 근데 이제 개선해야 될 너무 힘들게 일을 하시고 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1인 공장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왜 밴딩하고 밀링하고 그 철공서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지금도 그 샘내가 이렇게 나고 하는데 그래서 혼자 일하시는 모습 보면 옛날 아버지 생각나더라고요. 뭐 평화시장부터 해서 다 워낙 이제 큰 시장도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동대문이 참 복합적으로 이렇게 그 힘든 지역이다.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지 않으면은 되게 어려운 지경이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저 지금. 사실 뭐 교통이랄지 이런 거는 뭐 동대문은 뭐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걸로 저는 이제 보이는데. 그 가장 시급한 거는 거리 환경인 것 같아요. 일단 거리 환경? 예,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경동시장하고 또 그 제기동 뭐 이렇게 다녀보면은 특히 이제 불 꺼진 데 다녀보면은 참 그 어떤 데는 좀 섬뜩섬뜩할 정도의 이제 그런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개발 지역들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좀 손을 봐서 좀 개발을 하고 도시 미관 사업 같은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좋은 도시는 보면 밤거리가 안전한 도시가 좋은 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이 편하게 밤에도 다닐 수 있는 혼자 다닐 수 있는 그러면서 집까지 집까지 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적인데 집에 가기 바쁘면 그건 좀 불편한 도시거든요. 뭐 골목 정비도 골목 정비도 그런 미관 사업도 예. 참 이게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미로 같은 길들이 또 아직도 이문동이나 뭐 네. 식용동 또 해기동 이런데 청량리 제기동 다 그래요. 참 깜빡하고 있었군요. 그 이문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참 이 개발 못하게 트라우마가 가장 그런 거죠. 널리 알려진 지역도 바로 동대문구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50년 전에는 사실은 이제 기와집으로 좀 중산층이 살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이제 빈민층으로 이제 저개발 지역으로 이제 되니까 박원순이 못하게 다 틀어 막아놓은 거죠. 그걸 이제 표의 논리로 보는데 그게 이제 참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편하게 살면 남들도 편하게 살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도시 주민들의 여론도 대체적으로는 개발을 그렇죠. 개발이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좋죠. 그 주민들도 그 치안 문제라든지 이렇게 뭐 이제 미개발 지역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모여드는 게 이제 사실 밤에 그 불황아들이나 네네. 이제 그 사실 노숙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그 밤에 이렇게 일대일로 만나면 섬뜩하거든요. 근데 뭐 사람이 먼저다, 뭐 사람끼리 어울려 사는 사회, 목가적인 촌과 같은 마을, 뭐 이런 거 박원순이 좋다고 아니,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광화문에다가 막 논판 막 모내기도 하고 그런 이문동이니 뭐니 하는 데다가도 막 벽에다가 그림 그려주고 중간 중간마다 모이는 뭐 그 마을 그 회관 같은 거 만들면서 막 박수 치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 뭐 소련 공산당이 하는 짓을 그냥 똑같이 지금 근데 이제 거기에 20세기에 그냥 거주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 뭐 어땠던 거예요? 그분들은 뭐 이제 사실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자산을 가지고는. 네. 지금 이종하기도 어렵고, 그 이제 재개발하거나 계속 이분들의 또 목소리는 그래요. 자기 죽기 전에 빨리 재개발해서 새 집에 살고 싶다. 그게 대체적인 이사도 안 가세요. 그게 대체적인 예. 그 우리 또 정서입니다. 죽어도 안 돼 이 상태에서 살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세력들이 있죠. 개발을 또 개발 또 삐끼라고 하죠. 네, 그런 분들도 있죠. 많죠. 그리고 저희 지역 가보면 그 개발하겠다고 하는 현판들이 뭐 네. 곳곳마다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상당히 좀 투명하게 하려고 하면은 네. 그것도 또 사실은 이제 현장에 가면 되게 어려운 문제겠죠. 그거 말고 또 중요한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이렇게 외곽에 있는 구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쓰레기 처리장부터 해가지고 참 이 여러 가지 뭐 부지 그러니까 해결 문제도 있고 한데 동대문은 없지 않나요? 동대문도 그렇다. 사람들이 주민분들이 많이 원하는 게 체육 시설 그런 거 원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호관찰소가 우리 관내에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좀 이전해 주길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불편한 진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바포가 저희 지역에 있는데 그 바포의 일종의 이제 빛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그 부분이 그게 그래도 해결 나지 않았나요? 서울시에서? 아니 이제 그거보다도 네. 그 바포가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어려운 분들에게 밥을 주는 그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주민들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 의식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바포와 주민과 우리 구청이 만약에 제가 된다고 하면은 네. 진짜 더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딱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요즘 지방선거 출마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러 분들과 방송하는데 이게 큰 지역에 출마한 분들은 보면 참 큰 얘기들을 주로 하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구청장의 예비 후보로 출마하신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 이 생활 밀착형의
이 공약이나 이런 계획 같은 거 하나하나 들으니까 참 또 재밌네요. 우리 동대문이 현실이 그래요. 큰 지금. 거부터 작은 것까지 다 이렇게 짜잘하게 예, 예. 채워줘야 되는 예. 게 이런 이 행정의 영역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그 천사들이 있으면 반대로 이제 사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천사의 일을 반대하면 사탄이 되는 세상은 안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그 천사는 더 좋은 천사가 되고 네. 그 천사를 지원하는 세력도 그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큰 이야기들을 말씀 안 하셔서 좀 좋아요. 그러니까 큰 걸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랜드스케이프가 될 수 있는 뭐 큰 걸 뭐 유치하겠어 뭐 이런 얘기를 되게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나 안 하시면서 이렇게 그 생활 밀착형의 공약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좀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 하나씩 해주시는 게 네, 참 오히려 좀 그래서 좋네요. 근데 다른 후보들을 자꾸 물어보면은 다른 후보 관심 없다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말이 끊길 것 같지만 다른 후보들은 또 그러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저는 그 공약을 이렇게 막 몰래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저한테 보내오는데 네. 그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동대문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좀 몰입해 있어가지고 다른 것보다는 동대문 거를 동대문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그 주민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어떻게 물려줄 것이냐. 네. 내일에 있는 삶을 어떻게 물려줄 것이냐를 같이 고민하자. 네. 그 부분에 상당히 주민들께서 공감을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그 여러 구마다 그 지지세를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동대문도 참 이 여야의 격전이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참 이 쉽지 않은 싸움인데 일단 당장에 이 경선이 되셔야 되는데 그게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내일 저희는 이제 그 면접을 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2, 3일 경에는 여론조사를 할 거고 네. 그래서 한 이달 말 정도 돼야 연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예비 후보신데 꼭 이 후보가 되셔서 또 여기 한 번 더 출연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때는 네, 준비도 제가 더 해서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오히려 이렇게 담소 나누듯이 하니까 또 이것도 또 좋은데요. 그렇죠, 좋죠. 알겠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